매년 여름이 되면 더위와의 전쟁과 함께 살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외부 활동 시간이 줄면서 체중이 늘어났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이어트 시작을 했지만 음식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열심히 체중 조절을 했는데 요요 현상 때문에 오히려 체중이 증가했다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왜 이렇게 마음처럼 살이 빠지지 않는 걸까요? TV 메디칼 약손 오늘은 이 무거운 고민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고 효과적인 체중 조절을 위해서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주치의 가정의학과 서영성 병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각양각색 먹을거리가 넘치는 시대. 그 속에서 살과의 전쟁은 현대인들의 평생 고민거리가 되었는데 미용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현상이 된 비만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법. 가정의학과 전문의 서영성 병원장과 함께 알아본다.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쉽게 벗어날 수 없는 비만의 굴레.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1996년부터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가 현대인이 말하는 대원인 생활습관병이 비만과 관련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암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유방암이라든지 대장암, 자궁내막암 이런 암들이 원인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암 원인의 한 30%를 흡연으로 생각하거든요. 향후 비만도 한 30%, 암 환자의 30%는 비만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고도비만 환자의 경우 각종 질환의 발병률이 일반인의 최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BMI 지수가 오를수록 그 위험도도 함께 높아졌다. 요즘은 좀 특이한 점들은 연세 좀 드신 분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예전에는 젊은 분들 40대, 50대까지는 요즘은 60대, 70대도 체중 관리하려고 오십니다. 결국은 이분들은 대부분 다 질병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조절하면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 방문하고 있죠. 30년 넘게 환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서영성 병원장.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오늘도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비만하신 분들이 어떻게 살을 빼야 되는지를 아는 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병원에 방문하게 되어지면 식사 조절이 어려우니까 약도 쓰고 운동도 어떻게 하라 교육도 하고 결국은 하다 안 되면 수술까지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은 우리가 앞으로 인류가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거라 생각되어지고 지금 당장은 성인병이 문제되지만 10년, 20년만 지나면 암도 일으키는 무서운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생활습관 조절에 항상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중 10명 가운데 3명이 비만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현재 4%에 이르는 고도 비만 인구가 2030년 되면은 2배나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비만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다 보니까요. 국가 차원에서도 비만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비만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원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인의 생활 환경 자체가 비만 환경입니다. 네. 불규칙한 식사, 네. 불규칙한 생활 습관, 운동들, 그 여러 가지 편리한 냉장고부터 지하철까지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살찌게 한 원인이 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다이어트를 시도를 해 보셨을 텐데요. 네. 어떤 방법으로 살을 뺐는지 또 이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는지 하는 설문조사 통계가 있다고 하는데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이 자료는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이제 통계낸 겁니다. 네. 1년 동안 체중 감량 시도를 했을 때 과연 어떤 방법을 사람들이 사용하는지 보면 가장 많이 이제 시도하는 방법이 운동이랍니다. 그 다음에 저열량 식사 적게 먹는 거죠. 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다든지 아니면 식욕 억제제 복용하거나 아니면 한약이나 단식, 기타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지만
실제로 그러면 이 중에 과연 몇 퍼센트나 살이 빠질까? 1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33명 정도가 시도하는데 그중에 실제로 살 빠진 사람은 15명밖에 안 된다. 네. 이렇게 성공하는 분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공했을까? 그걸 이제 성공 요인을 따로 분석해 있는 논문인데 그게 뭔가 하면 네. 나이가 젊을수록 네. 젊다는 말은 한 20대 이야기, 20대, 30대.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주로 할 때. 그다음에 당뇨병이 있는 분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체중 감량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네. 그냥 내 건강해야지가 아니라 혈당 조절해야지 이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는 이제 약제를 복용하고 비만 치료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약제를 복용한 분 이런 순서로 이제 좀 성공 요인이 있더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 이제 실제로 보면 이런 다이어트 방법은 굉장히 많지요. 두 달에 한 두세 개씩 나옵니다. 네. 그런 다이어트 방법이 왜 있느냐 하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네. 보면 가장 흔히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해서 뭐 오이라든지 호박, 고구마 한 가지 음식을 갖고 주로 그 한 끼를 대체하는 방법 그런 원푸드 다이어트 또는 이제 살 빠진다고 하는 성분을 주로 섭취하는 거 뭐 마테차,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신체 기초 대사량 올리거든요. 그런 부분들 아니면 뭐 특별하게 또 믹스 조합해서 했는 레몬 디톡스 예전에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또 작년에 유행했던 양배추 수프 다이어트라든지 오니시 다이어트 예전부터 있었던 거 에이킨스, 사우스비치 유명한 거 다 나옵니다. 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이 있다는 말 자체가 확실한 게 없다. 네. 최근에는 가장 얼마 전만 하더라도 방탄 커피 다이어트까지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 말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확실한 뭐가 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들으니까 아마 TV 앞까지 와서 보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다이어트 방법 중에서 사실 저도 몇 가지는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실패를 했지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비만의 문제점이요. 단순히 살이 쪄서 좀 외모적으로 불만족스럽다거나 생활 속에서 불편하다 여기서 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질병이라고 발표를 했을 만큼 이 비만이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의 씨앗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죠. 비만 치료를 단순히 내가 미용적으로 좋게 한다는 부분을 비만 치료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비만 치료의 목적은 질병의 예방 또는 개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당뇨병 환자를 이제 혈당 조절이 잘 되게 하거나 고혈압 환자가 혈압이 떨어지도록 하거나 고혈압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낮추거나 아니면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지수를 떨어뜨리거나 수면 무호흡 정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코 골면 굉장히 남자답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네. 아니라 네. 굉장히 큰 무서운 질병인데 이런 네. 부분들 아니면 지방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데 이 비만 치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건강하게 사는 건데 건강하게 사는 게 큰 병이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중에 비만과 관련되는 가장 큰 병이 결국은 뭔가 하면 뇌졸중, 심장에 관련된 심근경색증 또는 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술적으로 보면 당뇨병 환자에서 비만할 확률 57%, 뭐 담소가 한 30%, 고혈압은 한 17%. 비만이 있는 환자 중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유방암 환자의 11%는 비만한 사람. 자궁내막의 11%, 대장암의 11%.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네. 이런 구성 자체가 달라졌고요. 그래서 비만학회에서는 2017년도에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비만과 대사질환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뇨병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지방간 이런 걸 말하는 그런 부분과 암에 대한 방점을 찍고 암 예방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예를 써야 되겠다. 우리가 담배에 대한 거는 굉장히 경각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비만이 암을 일으키는 대한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우리가 신문에 그런 말을 많이 나오는데 2030년, 2050년 되어지면 우리 인류 사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비만이 될 것이고 그 비만이 되는 이유는 뭐 뇌졸중이나 심장병뿐만 아니라 암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보통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비만이 가져오는 질병이 상당히 많네요. 네. 고혈압, 당뇨, 무호흡증, 그러니까 주무실 때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암까지 가져올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 특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민 중 10명 중에 6명이 나는 살이 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살이 좀 쪘다고 무조건 비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정상 체중과 비만의 정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그 비만을 분류를 여러 가지로 하는데 최근 한 20년 전부터는 딱 통일했습니다. 네. 체질량 지수로 통일해갖고 이제 분류를 하고 전 세계적 기준과 우리나라 아시아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네. 아시아 기준은 조금 더 그 폭이 짧아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정상과 과체중 1단계, 뭐 1단계 비만,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데 네. 보통 보면은 이제 과체중을 요즘은 잘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단계 비만 체질량 지수 25 이상, 25 이상이라 말하면 여기 키가 160인 여자분이 64kg 이상일 때 BMI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 되거든요. 이때는 사실 비만이에요. 이분이 좀 더 지나면 고도 비만, 고도 비만이 되어지면 76kg 이상 되어지면 고도 비만, 30 이상 됐을 때 초고도 비만이라고 있는데 초고도 비만 한 90kg 이상이 되어지면 초고도 비만 이렇게 체질량 지수로서 분류를 합니다. 예. 이 이유는 서양과 다르게 한 5 정도는 차이 나요. 서양은 키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핵심은 뒤에 나옵니다. 복부 비만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복부 비만은 남자 허리 둘레 90cm, 여자 85cm 이상일 때 복부 비만이다. 같은 체격에 비해서 동양인들이 복부 비만이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 아시아, 한국은 그 기준, 비만 기준을 25 이상 또는 허리 둘레 90, 85를 나누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 특히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뭐 집콕 쪽, 방콕 쪽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확진자라는 단어도 생겨났고요. 네. 또 중장년층의 복부 비만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뱃살 관리 또 체중 관리 더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코로나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희도 외래 환자를 보면 집에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네. 네. 활동도 못하고 또 하나 문제점은 이제 이런 그 코로나에 걸렸던 분들은 기저질환이라고 그러죠. 고혈압, 당뇨병 또는 폐질환 있는 그런 분들이 비만과 동반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에 직접 진단되지만 예후도 좋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물론 걸리지 않아야 되겠지만 코로나 환자 이 시대에서는 결국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들 노인 환자들이 많아지면 우리 관련되는 부분이 기초대사량 관련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오히려 뱃살이 훨씬 더 찌기 쉽습니다. 그 말은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상체에 지방이 모이는 그런요. 그래서 지방 근육은 줄어들고 팔다리 근육은 줄어들고 뱃속에 지방이 많아지는데 뱃속에 지방이 많아지는 그 자체가 우리 비만 관련되는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복부 비만을 예방하는 것은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비만은 다양한 대사 질환을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살이 찌면 먼저 당뇨나 고혈압을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네. 얘기가 있거든요. 당뇨나 고혈압 치료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도 체중 조절이겠죠. 예, 맞습니다. 그 체중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임상 연구가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체중 빼보고 운동해보고 혈압약 먹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의사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예, 하죠.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약을 먹고 체중이 빠지면 혈압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살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어쨌든 간에 체중이 많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혈압 감소폭은 커진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고요. 네. 그보다 더 그런 게 당뇨병은 특히 더합니다. 그 체중 조절의 성공 요인에 당뇨 환자들이 나왔는데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 체중 변화가 한 20% 이상 되어지면 엄청난 거죠. 이런 경우는 사실 수술한 효과나 비슷하니까 당뇨병이 거의 이제 완치라는 말은 안 쓰고 관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약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목표로 삼는 게 뭔가 하면 체중을 과연 얼마나 감량시켜야 효과가 있을까? 당뇨병을 예방하고 혈압을 떨어뜨리고 단순한 것 같으면 이제 한 3%만 빼도 효과 있더라. 실제로 그렇지만 3% 뺏는 경우는 회복이 또 금방 돼요. 그래서 한 10% 빼는 게 훨씬 더 효과지고 그럴 때는 지방간을 호전되게 하거나 아니면 코골이를 좋게 하거나 심장 관련되는 질환이 호전되다 10% 정도 빼야 되겠다. 훨씬 그보다 더 많이 빼는 15% 정도 될 때는 당뇨병의 관해, 고혈압의 관해, 이상지질혈증 관해. 관해란 말은 약을 안 먹고도 유지할 수 있는 혈압, 당뇨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를 하려면 15% 이상의 체중 감량이 동반되어야 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걸 실제로 수술을 했는 환자들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수술했는 당뇨병 환자, 수술했는 고혈압 환자, 수술했는 이상질 이 분들은 다 고도 비만 이상의 체중이 많은 분 이야기입니다. 예. 정상 체중인 분은 수술 안 합니다. 이런 분들 해보면 실제로 당뇨 환자,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60%가 수술하고 나는데 관해가 되어지고 고혈압은 반 정도, 이상 지질 여정 80% 정도가 관해가 되어지는 그런 효과가 좋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학회에서 분류를 해 놓았어요. 체중이 이 정도일 때는 어떤 치료, 그다음 치료, 기본이 식사 운동이잖아요. 식사 운동은 모든 다 대상을 다 합니다. 약물 치료는 언제부터 뭐 예를 들어 27.5부터 수술은 30부터 질병이 있는 30 이상 또는 초고도 비만일 때 이런 방법을 해서 우리 각각 정도에 따라서 비만 치료법을 나누기도 합니다. 예. 네. 자, 체중 조절, 체중 감량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일단 좀 더 근본적인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패 없이 건강하게 살을 빼려면 일단 우리 몸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얼마만큼의 열량이 필요한지가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신체 구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 젊을수록 수분이 많아요. 네. 노화되어질수록 수분이 줄어들어요. 아마 헬스클럽 가면 체성분 검사는 다 있어요. 요즘 기계들이. 네. 특히 이제 연세가 많은 노인이 지방이 많아지니까 수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분이 보통 우리 체중의 한 최소한 70% 미만, 70% 근처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단백질, 지방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을 되어 있을 때 이제 이걸 실제로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환자의 그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노랗게 나오는 지방이고 빨갛게 나오는 부분들은 근육입니다. 파랗게 나오는 부분들은 뼈고 그래서 이런 각각 체질량 지수에 따라서 선명하게 지방 정도가 훨씬 더 잘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체 에너지가 내가 얼마나 먹어야 어느 정도 먹어야 내가 적정한 에너지인가라고 그걸 알아야 자기가 내가 얼마 정도 줄였을 때 살이 어느 정도 빠지겠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예측 정도를 기초대사량 플러스 평소에 하는 신체 활동에 따라서 합니다. 예를 주부 같으면 기초대사량이 한 1.3배를 추가로 더, 그다음에 중강도 활동, 운동 좀 하시는 분들 1.5배, 고강도, 진짜 뭐 무거운 물건 들고 계속 하시는 분들 1.7배 정도 이렇게 되어지면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일상생활하는 거에 한 60-70%가 기초대사량입니다. 네. 보통 우리 그 남자분들 한 1,400, 여자분들은 한 1,300, 1,200좀 되어져요. 거기다가 1.3을 곱하면 내가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가 네.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의료 지식을 습득하고 나서는 바로 다이어트를 진행하는데 네.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게 살이 안 빠지니까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감량을 했는데 요요 현상 때문에 다시 살이 찐다 그래요. 자,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기초 대사량 때문이라 그러는데 얘기를 좀 보태 주시죠. 그래서 기초대사량은 좌우하는 요인이 나이가 있습니다. 젊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높고 키가 클수록 높아요. 네. 그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근육량이 또 관계돼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사실 근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요라든지 무슨 다이어트 관련되는 건 이 핵심적인 요인이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는 부분이 비만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근육량과 관련되어져 있고 근육량을 늘리는 치료법이 체중이 빠지더라도 근육량을 보존하거나 아니면 늘리는 치료법이 체중 유지에 훨씬 도움됩니다. 예. 그래 되어야 요요 현상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요요 현상을 설명을 좀 더 드리면 네. 요요 현상도 결국 생활 습관 바꾸지 못해서 3개월 동안 바짝 적게 먹고 살 뺐다가 그다음 원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면 네. 체중이 다시 불어나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이제 요요라 이야기하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네. 생활 습관 바꾸지 못하면 당연하게 요요가 옵니다. 네. 체중 조절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습관, 또 음식 조절, 또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은 약물 치료, 또 수술적인 그렇죠. 치료도 하기도 하십니다. 각 방법에 따른 체중 변화를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한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기본적으로 말하는 운동과 식사 조절 부분에 운동과 식사 조절, 운동, 그다음에 식사, 네. 그다음에 보면 그다음에 우리 할 수 있는 게 이제 교육도 있지만 약을 씁니다. 약 종류도 굉장히 많거든요. A약, B약, C약이 있고 이런 B, C.
이런 S약도 있고 약물 또 다른 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초저혈량 식사는 뭔가 하면 하루에 한 800칼로리 미만을 단기간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 훨씬 체중 감량은 많아지죠. 예. 그보다 더 현저한 것이 이제 이런 비만 수술이 있습니다. 이 비만 수술은 최소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30에서 50kg 정도의 감량을 목표로 하는 초고도 비만일 때 저렇게 우리가 시도할 수 있고요. 실제로 현실하고 보통 오시는 분들이 보면 한 달에 나 한 10kg 원해요. 아니면 최소한 5kg 원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기초대사량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희망은 10kg가 되더라도 실제로 잘 뺄 수 있는 거 진짜 열심히 해도 3kg 이상 빼기는 쉽지 않습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무리 굶어도 일주일에 2kg밖에 안 빠집니다. 그럼 예. 8kg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kg 빼는 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요가 뭔가 결국 다이어트가 살이 빠졌다가 찌다가 이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근육량이 줄어들고 지방이 점점 늘어나니까 가면 갈수록 살 빼기는 더 어려워지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게 이런 체중 변화입니다. 네, 체중 감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뭐니 해도 기본 중에 기본이 열량이 높은 음식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적게 먹고 운동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먹어야 적게 먹는지 저혈량 식사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방법을 보면 보통은 딱 규칙을 정해주는 게 가장 쉬워요. 모든 간식 중단하는 것. 뭐 아침에 출근하시면 믹스커피 마시는 대신에 블랙커피 마실 것. 예. 중간에 사다리 타서 과자 안 먹을 것. 네. 뭐 이런 거죠. 네. 간식 중단하고 과일도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하루에 100칼로리 미만 드시는 거. 네. 밥은 2끼를 3끼로 나눠 드시는 거. 네. 이런 탄산음료, 청량음료죠. 다 안 마시는 거. 대신에 단백질은 충분히 드시는 거. 네. 반찬도 적게 드시는 거. 어, 어떤 그렇군요. 분들은 밥을 적게 먹어서 반찬으로 배 채우는 분들 역시나 칼로리가 많아요. 네. 아 그렇군요. 이게 결국은 보면 이런 그 위에 보면 밥배가 따로 있고 뭐 반찬배가 따로 있고 과자배가 따로 있고 배가 따로 아니냐. 음료수배, 커피배, 떡배, 빵배, 술배, 네. 예, 술배. 각종 액기스배. 어떤 분들은 액기스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드시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많이 조언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위는 한 개다. 이래 먹든 저래 먹든 다 위 속으로 들어와서 다 소화되어지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네. 우리 한식뿐만 아니라 뭐 다른 식사도 마찬가지지만 한 끼 식사가 있습니다. 열량이.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2,000칼로리 같으면 최소한 700칼로리 드셔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렇게 구성되어지면 돼요. 밥 한 공기에 300칼로리, 나머지 반찬이 나머지 칼로리, 300에서 400칼로리. 여기 보면 국도 100칼로리가 넘어요. 네. 뭐 김치 보시면 배추김치 50g 같으면 한 2젓가락 하면 50g 넘어갑니다. 그게 네. 15칼로리.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김치 종류에도 보면 파김치가 칼로리가 가장 높고 네. 파김치 혹시 담아보셨어요? 뭐 저는 담아- 먹기를 좋아하는데 네. 예, 들었습니다. 담는 거는 맛이 강하죠. 멋있겠죠. 담을 때 보면 이 당분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칼로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동치미가 가장 낮고 가면 갈수록 이제 칼로리가 높아집니다. 네. 다시 말하면 김치도 제로 칼로리가 절대 안 할 때 높다. 예. 멸치볶음도 한 접시 하면 100칼로리나 되어진다. 이렇게 합히니까 이제 이 칼로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로리 아는 게 열량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딱 기준을 잡아서 죽 100cc를 100칼로리를 딱 잡으면 됩니다. 예. 죽보다 좀 단단한 건 밥이잖아요. 네. 밥 100g면 한 150칼로리 돼요. 그 다음에 술도 소주 150cc 한 100cc가 150칼로리 돼요. 대신에 죽이 100cc에 100칼로리니까 음료수는 콜라 사이다는 100cc 50칼로리가 되어집니다. 예. 과일 100g도 50칼로리입니다. 예. 스포츠 음료는 좀 덜 달죠. 한 20에서 30 되어져요. 그와 비슷한 게 열매 채소가 그래요. 무라든지 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렇고 그보다 가장 낮은 게 0칼로리는 아니지만 엽채소가 됩니다. 배추, 네. 상추 이런 것들은 100g에 한 10칼로리 내외. 그래서 만약에 상추도 하루에 뭐 그 1kg 먹는다. 그럼 그것도 칼로리 많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아는 지식이 있어야 사실 살 빼기가 쉽습니다.
지속적인 만성 피로에 시달려온 선영 씨. 그 원인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았다. 불규칙한 식습관이랑 간식을 많이 먹었어요. 네, 늦게 술자리도 좀 많이 가지는 편이었고 너무 피곤해지고 일상생활에서 너무 지치는 게 많아져가지고 동네 병원 가서 피 검사를 해봤는데 그 혈관 나이가 60세가 넘어버리니까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주변에 얘기하니까 좀 심각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좀 해라. 그래서 진짜 심각하게 다이어트를 진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굳은 결심과 의료진의 도움 속에서 석 달 동안 진행된 다이어트. 이전엔 번번이 실패했던 다이어트였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녀의 몸 상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3개월 동안 체중을 한 10kg 이상 감량을 시켰고 이후부터는 보통 체중을 빼도 한 6개월까지는 빠지는데 자기 체중이 한 10% 이상을 체중 감량했습니다. 한 15% 정도 했는 거고 사실 더 이상 빠지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목표는 현상 유지하는 것, 뺏는 체중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피곤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피곤한 거 없고 체력이 되게 좋거든요. 피부색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생활 패턴에서 되게 느껴요. 좀 큰 사이즈 입었는데 이제는 큰 사이즈 입어도 오버핏 같이 좋아 보이니까 그것만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100kg이 넘는 거구였던 명준 씨. 빠질 기미가 보이지 않던 살들과 이별하고자 고심 끝에 수술을 결정했다. 살이 쪘다 빠졌다 이렇게 반복했거든요. 빠진 쪽도 더 빠진 쪽도 있었고 했는데 이 나이가 이제 되기까지 이제 살을 못 빼면은 현실적으로 혼자 빼기 힘들다. 그러면 뭔가 수술이라든가 뭐 좀 강제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냐. 또 제가 먹는 게 좀 제어가 또 잘 안 되더라고요. 또 먹는 건 좋아하니까. 스스로 조절이 힘든 고도 비만 환자는 명준 씨처럼 수술이 고려되는데 특히 2019년부터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만 대사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 환자의 고민을 덜어주고 있다. 먹는 걸 조절하고 해가지고 지금 살이 빠졌는데 이제 그것도 좀 한계가 와가지고 다시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목표치는 일단은 지금 80대, 앞자리 80대 몸무게 유지하는 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통하고 또 괴로움을 또 치료해주고 몸과 마음을 치료해줬는데 네. 참 꼼꼼하게 치료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을 빼고 싶지만 마음처럼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난 왜 이렇게 안 빠지지? 그러면서 운동하고 식이 조절하고 약물 치료도 하고 이래도 효과를 못 본다. 수술 치료를 좀 받아야겠죠. 그렇죠. 보통은 하다 안 되면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래도 보면 체중을 한 1, 2년 정도 하시다가 안 되어지면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데 네. 작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환자들에게 비만 수술을 이제 급여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성인이고 비만적 치료로 다른 비수술적 치료로 실패한 분들에 대해서 해주는 게 결국은 뭐 체질량적 30 이상 고도 비만이면서 동반질환 한 개라도 있는 분들에 대한 인정해 주고요. 아니면 초고도 비만인 분들에게 이런 수술 방법을 이제 인정해 줍니다. 수술은 이제 저희들은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보면 외과 교수가 수술하게 되는데 가장 흔히 하는 게 위 소매 절제입니다. 위에 3분의 1 정도를 절제하면 사실 먹는 섭취량이 한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니까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무슨 당뇨가 있든지 대사성 질환이 많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장우회술을 쓰게 됩니다. 그게 이런 두 가지, 공장 우회술 또는 루아이 위 우회술 이렇게 하고 루아이 위 우회술은 예전부터 50년대 이후부터 많이 사용했던 부분이고 공장 우회술은 아마 이게 수술 방법을 알려진 게 한 10년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술 방법이 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이제 당뇨병 환자랑 환자에서 수술 방법과 비수술로 비교해 보면 관여되는 게 한 14배 이상. 관여는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약 안 쓰는 것, 네. 인슐린도 안 쓰고 먹는 약도 안 쓰고 그렇게 해도 당화 혈색소가 6.0 이상 미만으로 1년 이상 유지할 때를 관여라 표현하는데 이런 확률이 14배 이상이나 될 정도로 아주 드라마틱했다 하는 부분이고요. 체중 빠지는 것도 실제로 그래프로 보여지면
초과 체중 감량률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50kg를 빼야 됐을 때 25kg 이상 빼면 성공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도 보면 이 50% 이상 성공 확률이 한 6개월 지나면서 대부분 환자들이 50% 이상, 50kg 빼야 될 25kg 이상 빼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서 한 1년 되면 62%, 1년 6개월째가 최대로 사실 떨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되어지고 비수술군, 그냥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 했을 때는 훨씬 그보다는 체중 감량 효과가 적더라 하는 부분이 이런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비만의 수술적 치료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보통 비만, 다이어트나 또 금연에 성공하면 보통은 저 사람 진짜 독하다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그만큼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네.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사실 도전은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주로 보면 이게 이 정도 열량일지 모르는 거죠. 과일은 다 좋은 거로. 뭐 이렇게. 그냥 과일은 아니면 나쁘거나 좋은 걸로. 네. 흑백돌리만 자꾸 생각하는 경우는 굉장히 예, 예. 있고. 그다음 신체 활동할 때 이제 에너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과대평가합니다. 내가 1시간 동안 이렇게 운동했는데 이 정도는 먹어도 될 거야. 음식도 과소평가하는 거. 뭐 간식 이 정도야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체중 감량 실패하는 정확한 원인을 못 찾는 그런 이유가 되어집니다. 네. 우리가 음식을 앞에 두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망설이면 주위 분들이 이러잖아요. 즐겁게 먹으면 칼로리가 제로야. 네. 맛있게 먹어. 기분 이런 좋은 분이-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은 진짜 우리가 음식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의 식상을 이게 과연 어떤 게 문제인지 우리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알려주시죠. 예. 그래서 보면 흔히 이게 그 반찬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 먹었나? 밥 식사하세요 하면 주로 밥을 이야기하는데 예. 밥만 열량이 있고 반찬은 없는 줄 알아요. 요거는 이제 조선 말에 찍은 양반의 상차림입니다. 예. 네. 밥그릇이 밥그릇이 크군요. 엄청 크죠. 엄청나네요. 국그릇 크고 다 큰데 여기 현대 밥그릇 여기 보면 이게 2인상 뭐 물론 한상 가득이지만 네. 식당에 가면 보통 주는 데지만 반찬 종류도 엄청 많고 고등어 있고 찌개 있고 밥 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었을 때 보통 칼로리가 언뜻 봐도 800칼로리 이상이죠. 그래서 저기에는 뭐 밥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정도를 하는 거고 여기는 밥은 지금보다 한 배 반으로 줄었고 나머지 반찬으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역시 살찌게 하는 원인 중에 밥은 한 숟가락 먹고 반찬 2숟가락 먹으면 살찔 이유가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과일이 있습니다. 과일도 네. 보면 나는 과일 없이 못 살아야 하는 분들 많아요. 아침 대신에 사과 한 개 먹는다. 아침에 일어나 사과 한 개는 뭐 다른 것도 뭐가 안 바꾼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네. 사과 한 개가 보통 우리나라 사과는 400g짜리거든요. 그럼 아까 보면 50%가 칼로리니까 200칼로리예요. 네. 그것을 이제 계속 먹는다 치면 물론 식사 대용으로 하고 하는 거는 큰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이 식사할 3끼 다 먹고 간식으로 사과 한 개 먹어버리면 잉여 200칼로리를 더 추가로 드시는 거고 그게 쌓이면 일주일에 200g, 한 달에 800g, 1년에 10kg가 좀 체중이 찌는 원인이 되어지니까 이 예. 과일살도 굉장히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될 그런 칼로리가 됩니다. 그렇군요. 식생활도 과학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보여주신 식탁이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메뉴들이거든요. 네. 밥 조금에 반찬 많이 먹는 습관이 들어있는데 네. 좀 고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가 요즘 퇴근 후에 수박 먹는 재미로 하루를 네.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수박이 좀 살이 많이 찐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그래요? 계십니다. 그런데 또 수박 다이어트라는 것도 있고요. 뭐가 맞는 말인가요? 그렇죠. 수박도 과일과 연속 선상에 생각해 보면 원푸드 다이어트가 종류가 다 그래요. 뭐 수박뿐만 아니라 무슨 다이어트 나오는 다이어트 뭐 굉장히 말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수박이 상대적으로 무게에 비해서 칼로리가 낮다 뿐이지 수박을 먹으면 달고 맛있잖아요. 네. 달고 맛있으면 칼로리가 높아요. 네. 맛없으면 팔리지도 않죠. 네. 칼로리가 낮아요. 그러면 채소로 분류될 수 있겠죠. 우리 과일과 채소의 가장 큰 구별점은 당도 차이입니다. 달면 과일이고 달지 않으면 채소입니다. 무가 달면 과일이 돼요. 네. 그렇군요. 무가 달지 않으면 채소고 마찬가지입니다. 수박 다이어트도 예를 들어서 한 끼를 수박으로 때운다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그걸 수박을 1년 12달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돼서 영양 불균형에 대한 거
수박은 거기에 포함된 비타민이나 수분, 뭐 인존작용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은 많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큰 당분이 있고 그 당분만 그래 섭취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균형 잡히지 않는 식사가 되어지니까 그냥 어떤 한 가지 방법에 의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네, 과일도 적당히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교수님이 술배가 따로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안주 없이 술만 마시고 다음날 제가 몸무게를 달아봤는데 좀 빠져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분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유, 많습니다. 꼭 그런 것뿐 아니라 사원하고 났는데 살 빠졌다는 분도 다 비슷한 네네. 논리입니다. 술을 하룻밤에 7,000칼로리를 먹기는 어려워요. 그럼 소주 14병을 마셔야 되거든요. 예. 기록에 남을 이야기지만 그러면 이제 진짜 술살이 1kg를 불어나요. 네. 사실 그렇게 되진 사람이 어떻게 되겠죠. 간이 망가지거나 위가 망가지거나 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분들은 막걸리가 좋아요, 그 맥주가 좋아요, 여러 가지 설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모든 말이 틀렸다, 맞다 그렇게 할 게는 아니지만 술은 분명히 고열량 음식입니다. 술을 만드는 방법은 탄수화물을 발효시켰잖아요. 발효란 말은 정제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탄수화물 1g에 4kcal 열량을 내는데 술은 7kcal 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열량을 그 계산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생맥주 500cc 한 잔은 175칼로리. 소주 한 병을 말하면 보통 370, 51, 그럼 500칼로리가 되어집니다. 20도 소주, 뭐 막걸리, 양주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여기에 관한 술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술 드시는 분들은 과음하고 난 다음에 살이 빠졌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뇨작용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고 다시 돌아가면 우리 최고성에서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70% 되어집니다. 거기서 한 10% 정도 빠져나가면 목숨도 위험하죠. 그 정도로 빠져나가지 한 5% 빠져도 몸무게가 3kg 이상이 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들은 착각하기 쉬워요. 술 마시고 살 빠졌다. 사우나 하니까 살 빠지더라. 운동을 한 1시간 하니까 살이 쑥 빠지더라. 다 착각하기 쉽습니다. 네. 절대로 그렇지 않고 수분이 빠진 거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저도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군요. 네, 안주 없이 술 마셨다가 네. 조금 체중 감량이 있더라도 착각이니까요. 네. 과도한 음주는 꼭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술처럼요,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 잔이 있다면 바로 네. 커피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평균 커피 섭취량이 2잔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다이어트에 또 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커피도 이제 씨앗이잖아요. 씨앗을 물을 통과시켜야 하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그 지방이 많아요. 네. 물론 그러면 지방이 줄어든다 하지만 보통 많은 블랙 아무것도 안 섞은 블랙 한 잔 200cc가 15칼로리, 믹스커피 한 잔은 50칼로리.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것도 계산해 봐야 되는데 믹스커피 한 잔을 매일 먹다가 안 먹으면 일주일에 몸무게 50g 빠집니다. 네. 한 달에 200g이고요. 1년에 2.4kg 빠집니다. 그게 믹스커피 살. 이렇게 되어지고 우리가 또 보면 예를 들어서 카푸치노, 카페 모카 뭐 이런 부분도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커피살에 대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블랙 커피 마시고 내 살쪘다는 분 없어도 카페 모카라든지 이런 그 중에 한 끼 한 300칼로리 이상 되어지는 커피를 매일 한 잔씩 드시는 분들이 보면 살쪄가 오면 그거 끊으면 살은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예. 믹스커피도 믹스커피지만 아까 보니까 카페 모카 한 잔이 밥 한 공기 열량보다 높네요. 네. 자, 살을 빼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무심코 마시는 커피 한 잔에도 신경을 좀 바짝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술살이다, 간식살이다, 네. 살 빠진다, 살찐다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되는 네. 것 같은데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게 체중계에 올라섰을 때 1kg이 딱 빠져 있을 때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죠. 네, 이 1kg 어떻게 하면 빠질 수 있을까요? 1kg면 7,000kcal 안 먹으면 됩니다. 네. 근데 한꺼번에 7,000kcal를 못 먹으니까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가 한 2,000칼로리인 남자분, 여자분 한 1,800, 하루 종일 굶고 물만 마시면 1,800만 따라요. 네. 그렇잖아요. 그거를 한 3일 반 정도 굶어야 1kg 빠집니다. 고래대에 7,000이 되어지니까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나와요. 7,000칼로리. 이 7,000칼로리를 뺄 수 있는 것만 다 모으면 됩니다. 7,000칼로리를 적게 먹거나 7,000칼로리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 합산해가 7,000칼로리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1kg를 안 빠질 수가 없어요.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매일 소주 한 병 드시는 분이 안 드시면 14일 후에 몸무게 1kg. 매일 맥주 한 캔 집에서 그냥 퇴근 후에 드시는 분이 안 드시면 한 달 10일 지나면 1kg. 예. 사과 매일 한 개 드시는 분들은 35일. 귤이 겨울 되면 나면 귤도 보면 한 자리에서 두세 개 먹을 경우는 그렇죠. 역시나 또 달라지는 거죠. 네. 밥도 보면 3공기 먹다가 2공기 먹으면 23일 후. 반찬까지 덩달아 적게 먹으면 훨씬 더 빨리 빠집니다. 네. 짜장면 매일 한 그릇 먹다가 안 했을 때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계산해낼 수 있어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해하시면 어려워지고 운동도 보면 운동한다고 체중이 쑥쑥 안 빠집니다. 절대로. 네. 절대로 안 빠지고요. 여기 몸무게 한 60, 70kg 되는 사람이 1시간 정도 걸었을 때 200칼로리 정도 소모되어집니다. 네. 200칼로리 같으면 아까 밥 한 공기도 안 되잖아요. 네. 믹스커피 4잔이고. 근데 이걸 1kg 빼려면 35시간 걸어야 됩니다. 35시간은 밤새 하루 종일 걷고 한 두낮을 더 걷는 게 35시간. 빨리 걸으면 굉장히 빨리 지치는데 이것도 한 17시간. 수영은 한 14시간.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우리가 해보면 이제 만약에 2달 만에 나 5kg를 빼야 되겠다 하면 이게 일주일에 매일 600칼로리를 적게 먹으면 돼요. 300을 적게 먹고 300 운동하고 아니면 600칼로리를 적게 먹거나 그렇게 하면 2달 만에 몸무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 계산이 굉장히 쉬워요. 아까 체중 1kg가 7,000kcal라는 말은 네. 지방 1kg는 9,000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체중은 지방만 있는 게 아니라 근육도 있고 다른 조직, 제지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7,000칼로리가 되어지는데 그거를 쭉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내가 하루에 얼마를 적게 먹냐에 따라서 그냥 일주일에 얼마, 한 달에 얼마가 쉽게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하는 일이 좀 움직이는 일인데 뭘 움직일 때 좀 둔하다든지 그리고 뭐 아무래도 뭐 작년에 입던 옷이 안 맞는다든지 그럴 때 살쪘다고 생각하죠. 걷는 게 좀 불편하고 앉는 게 좀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든 적이 있어서 날씨가 더워질 때면 목 주변이 더워요. 뭐 먹을 때 떨어졌는데 배에 걸릴 때 그 뭐 한 끼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다이어트 했었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뭐 좀 절식하고 좀 많이 움직이고 그게 제일 나은데 잘 안 되네요. 다이어트 1일 1시 한번 도전해 봤었는데요. 이게 생활 패턴이랑 잘 안 맞아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한 20-30분 걸리는데 그 거리를 걸었어요, 매일. 그리고 밥 먹을 때 뭐 먹었는지 꼼꼼하게 기록하면서 칼로리가 또 어느 정도인지 또 체크하면서 그 권장하는 칼로리를 넘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이 여름 살과의 전쟁을 선포한 시민들의 다양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약손 상담실을 통해서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함께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직업 특성상 밤샘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잠잘 시간에 일을 하니까 그만큼 열량을 소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체중이 더 늘었습니다. 왜 살이 더 찌는 걸까요? 충분한 수면이 건강의 기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이 수면 부족이 체중 증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수면 시간과 체중과의 관련들은 벌써 이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기초 대사와 관련되는 부분에 신체의 항상성 이런 데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체 활동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간이 있습니다. 낮에는 활동하지만 밤 시간에는 휴식도 취하지만 우리 몸이 다음 날 위해서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시간에 12시에서 한 3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지방을 분해해서 당을 만들어냅니다. 왜냐? 그 다음날 활동하기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제 밤을떡 세우게 되면 에너지를 좀 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해해야 될 호르몬은 적게 나오고 먹어야 될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니까 네. 통계적으로 보면 결국은 섭취량이 늘어난 건데 살이 훨씬 더 쉽게 찌고 특히 교대 근무자일 경우 훨씬 더 합니다. 교대 근무자는
밤에는 쉬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심장도 쉬고 다 쉬어요. 네. 간만 열심히 일합니다. 간은 모든 걸 만들어내니까 쉬는 동안에 쉬지 않으면 병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교대 근무자는 비만해지기도 쉽지만 심장병에 걸리기도 쉬운 이유가 심장이 휴식을 못 취해서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상담 주신 분께서는 가능하면 업무 패턴을 좀 바꿔서 네. 바꾸는 게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체중 증가를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통통한 체형이었는데 최근 식사량이 부쩍 늘면서 살도 많이 쪘습니다. 현재 키는 150cm고 체중은 65kg 정도 나갑니다. 음식을 숨겨보기도 하고 혼을 내봐도 음식을 절제하기 너무 힘들어하는데요. 우리 아이 어떻게 관리해주면 좋을까요? 네, 열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한다거나 운동이 많이 부족해서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음식 절제하기를 참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소아들이 인지를 해야 되죠. 아, 이게 건강에 문제가 있구나.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살찌게 하는 음식이 되는지 거기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른이 그냥 무조건 제한한다고 사실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먼저 그 소아가 들을 만한 나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이가 되기 전에도 끊임없이 학교에서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 잘 듣거든요. 그래서 예. 학교 수업 시간에 이런 음식 이렇다 저렇다 소아 비만이 되어지면 여러 가지 성인병 원인이 되어지고 나중에 건강에 문제가 되어진다 이렇게 해야 되고 집에서도 보면 물론 집에서도 이제 걱정하시죠 다들 걱정하시는데 어떤 경우는 뭐 맞벌이 부부 같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제 봐주시는 분 소아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 같으면 아이고 귀엽다 하면서 오히려 먹는 거 학교 갔다 오면 배고파하면 더 챙겨줘요. 네. 그걸 또 참으셔야 되는데 그걸 못 참으셔갖고 이제 좀 비만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사실 다 같이 해야 소아 비만은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족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좋은 생활 습관, 살찌지 않는 생활 습관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최근 불어난 체중 때문에 음식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식료품을 구입할 때도 영양 성분표를 보게 되는데요.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콜레스테롤 등 너무 복잡합니다. 영양 성분표에서 열량만 체크를 하면 될까요? 체중 감량을 위해서 눈여겨봐야 할 성분은 없을까요? 네, 가공식품에서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영양 성분이 9가지라고 합니다. 네. 이걸 하나하나 다 따져들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질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일단 그냥 우선적으로 열량이 좀 낮은 걸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 열량이 낮은 가공식품은 없다 보면 됩니다. 네.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네. 가공식품은 원재료에서 가공 다 잘라내고 하기 때문에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뭐 그냥 원래 탄수화물 1g은 4kcal 되는 것처럼 점점점 가공되면 될수록 정제되면 될수록 맛이 있으면 있을수록 칼로리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자를 먹든 뭐 먹든 식품 성분표 보시고 뭐 거기에 비타민이 얼마 들었다, 탄수화물은 얼마다, 설탕은 얼마다 이렇게 쭉 다 되어 있잖아요. 소금은 얼마 들어있다 되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눈여겨 비만 관련되는 부분은 역시나 총 열량입니다. 그래서 일회 섭취량이 보통 보면 한 150칼로리에서 250 그 사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코파이 한 개 같으면 한 150칼로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그거 한 개 먹고 두 개 먹으면 300칼로리. 150은 밥 반 공기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 밥하고 맞춰 보시면 됩니다. 무게로 따지면 보통 이제 과자류는 무게 곱하기 5 하면 됩니다. 네. 100g짜리 같으면 500칼로리 되어집니다. 그래서 라면이 500칼로리입니다. 네. 자, 일단 식료품이나 식재료 선택하실 때그 포장재에 있는 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과자도 필요하고 또 음료수 사실 때도 분명히 그 표면에 있는 그 포장 박스를 확인하고 네. 열량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비만을 그 사람 여러 가지 방송이나 이런 데서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소개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은 적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살 빼기 하는 거는 그냥 산수라고 합니다. 빼기만 잘하면 된다. 네. 그래서 네. 열량을 잘 알아야 체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살 빼기 가장 기본은 반드시 적게 먹는 거다.
적게 먹지 않고 살 뺄 수 있는 방법 이 세상에 없다. 이건 물리학 법칙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꼭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적게 먹고가 글자가 크죠. 그게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네. 몸무게 1kg를 빼면 80%는 적게 먹는 거로 발생할 수 있고 많이 움직이는 거 한 10%. 나머지 10%는 뭘까요? 생활 습관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신체 활동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 그래도 안 되어지면 이렇게 약을 쓰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체중 감량 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꾸준히 평생 관리해야 되는 장기전입니다.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적게 드시고 또 많이 움직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으니까요. 오늘부터 생활 습관 먼저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네, 또 매 끼니마다 드시는 음식의 열량이 얼마나 높은지 과하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적이고 똑똑한 다이어트로 각종 성인병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비만이라는 무거운 고민을 내려놓게 도와주셨습니다. 가정의학과 서영성 병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